아침 눈을 뜨면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베이커리 오늘도 활기찬 하루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미경서님이 제일 일찍 와주셨어요. 네, 권 기자님, 이 PD님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네, 오늘 댓글창이 아침부터 굉장히 활발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우리 목감피부터 불러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네, 식전방은 항상 로그송 틀고 부르려면 먼저 이제 나오셔서 빨리 부르기로 했습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하면서. 네. 네, 식전방 먹으러 갈까요? 네. 네. 내기는 드러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증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식전빵 순서인데요. 첫 기사는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 명 유출. 이야. 뭐, 어떻게 이거 개인정보가 여기 따릉이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따릉이잖아요. 자전거를 네. 배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타게 하는. 저 한번 이용해 봤었는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앱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몸무게까지 유출된다면서요. 뭐 쿠팡이에요? 몸무게까지 유출이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네. 몸무게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저 와이프에게도 비밀인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절대 밝힐 수 없는 건데 이게 이거까지 유출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아니, 더 기가 462만 명이면 보통 서울 사람들이 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엄청 많네요. 네. 다행히 저는 이걸로 털리진 않은 것 같은데 딴 데서 이미 많이 이미 뭐 털렸겠죠. 저기 여기저기서. 근데 이거는 지금 서울시 공공기관이고 네. 여기가 아마 공단이죠. 서울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 산하니까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털렸다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데 이게 지금 털리고 나니까 대응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30일, 그러니까 5천 원 정도에 네. 해당하는 30일 정기권 보상으로 지급하겠다. 제 몸무게 정보값이 5,000원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 몸무게가만 털렸으면 문제겠어요. 이거 다 털렸으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문제인데. 얘기인데. 네. 이거 진짜, 왜 유출됐는지 어디서 유출됐는지 어떤 경로인지 제대로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더 문제는 뭐냐면 보니까 여기 지금 서울시설공단 여기 유출 사고가 난 그 장이 한국영 씨거든요. 네. 이분이 완전 그 찐 오세훈 사단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강사업본부장, 뭐 상수도 사업본부장 역임했었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그 최측근이죠. 측근이에요, 예, 측근. 근데 네.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 연임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났으면 어쨌든 수장이 발벗고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껏 뭐 5,000원 뭐 보상해주겠다 이런 차원이고 서울시는 또 인사조치라든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지시를 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오세훈이 설마 네가 이사장직 그만두고 나르는 건 두고 볼 수 없으니 너를 이사장에 더 두고서 이거를 철저하게 밝히겠다 이거 같진 않아서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좀 미흡하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따릉이 여러분 이용해 보셨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까지 네, 개인정보가 털리고 참 심각하네요. 네. 462만 명이면 이게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서울 시민 1,000만이라고 했을 때 거의 절반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많이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교원 같은 경우도 지금 유출사고 그거 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아, 네. 한둘이 진짜 뭐 아닌데. 한둘이 아니네요. 특히 여기는 지금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아까 이 PD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관에서 또 털렸다라는 게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관에서 네. 털렸다는 게 더 네. 충격입니다. 네. 아, 따릉이도 못한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불길이 좀 잡혔다고 일단은 큰 불길은 61시간 만에 잡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기 아, 들어보니까 이게 아직도 안 아직 잔불 소탕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요? 지금 시간까지요? 이거 지금 이제 어제 기사니까. 예, 근데 모르겠는데. 지금 시각으로는 좀 잡혔다고 하긴 하는데 네. 좀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쿠팡의 5층에 그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로봇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그 배터리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전기차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20대 이상 있고 네. 잔불이 정리가 안 돼서 그 배터리 쪽에 불이 붙으면 다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인근에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을 대피소에 일단 대피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에 얘기 듣기로는 그 이제 괜찮으니까 돌아가시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계속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빨리 불길도 잡혀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쿠팡의 물류센터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구조요? 매자닌 구조. 매자닌 구조. 매자닌 구조. 네. 네. 굉장히 촘촘하게 네. 소방 대원들이 들어갈 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물류센터가 갖추어져 있는 그 구조. 사실 심지어 어디나 그 매자닌 구조가 높잖아요. 네. 근데 스프링클러가 어디 달려 있어요? 천장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매자닌 구조가 높은데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도 바닥까지 안 닿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다른 물류센터들의 어떤 시설들도 점검을 해야 될 텐데 네 쿠팡이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네. 쿠팡이요? 참 그리고 그 얘기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저번 보도에서도 일단은 뭐 불은 쿠팡에서 냈는데 소방서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일단은 불을 끄는 비용을 다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쿠팡에 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야가 네, 선관위 특검에 합의를 했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이제서야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사실 저는 추후에 또 걱정되는 게 이렇게 회생 절차 거쳐가지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대규모 감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엄청나게. 지금 다 이 얘기 다른 얘기인데 아 다른 얘기요? 예. 네, 아, 예. 특검 얘기입니다. 아 특검 선관위 얘기입니까? 특검. 예. 아 선관위 특검. 네. 네네. 아 제가 이 슬라이드 보고 있다 정신이 네, 팔려가지고. 제가 좀 바꿨어요. 네네네.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선관위 특검에 합의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특검이라든지 선관위 관련해서 뭐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라든지 뭐 네. 그 이제 흐름들을 쭉 보면 뭐 선거에 대해서 사전 선거 폐지 논의 여기 네. 방점을 찍고 막 얘기를 하질 않나. 네.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주진우 의원 만나러 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바로 주진우 의원 의원실에서 열어준 그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맞아요. 잘 아는 네. 목사들의 얼굴도 있었잖아요. 또 네. 부정선거 외치고 있고 네. 계속 뭔가 네. 이런 특검의 합의 뭐 특검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산으로 가지 않게 정말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 쪽에서 내놓는 어떤 해법들이 사실 보면은 본인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본인들이 좀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해법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쨌든 그 정당성이나 절차적 과정에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어쨌든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어쨌든 여야 동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이 또 그 윤상현 특검이 이제 하는 거니까 특검이 네. 좀 잘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요. 네, 아예 뭐 네. 그래서 합의가 좀 제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예. 그리고 홈플러스 지금 네. 회생 절차 네, 폐지 취소.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근데 이유도 아까도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겠는데 이유가 또 걱정인 게 당연히 이제 회생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후에 또 대규모 감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구조조정도 하고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피해 보는 건 노동자들이고 저지른 사람들은 뭐 다시 뭐 꿀빠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뭐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을 사장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했던 이 대형마트를 왜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자들이 그냥 실업해서 또 우리 사회로 나오게 되면 그게 또 사회적인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이게 무려 그래도 5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은 인원도 아닌데. 네, 일단 뭐 진보당에서도 뭐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국가에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사실 사태가 좀 큰 거잖아요. 네.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식전빵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식전빵 뒤에 들을 오늘 노래는 우리 별님, 에스테라님, 저 사실은 이 곡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에스텔라님이 처음으로 작사해 주신 곡이죠. 네, 예.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비상구입니다. 홈플러스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비상구가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네. 이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사방이 꽉 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오늘도 소리 없는 눈물만 삼키고 있어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운 너에게 스스로 어둠 속에 가두려 하지만 거긴 네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야 숨이 턱 막혀올 때 고개를 들어봐 도망치고 싶을 때 비상구를 찾아 너를 가둔 어둠을 깨고 일어서야 해 네가 갈 곳은 저 비상구 너머야 눈부신 저 초록빛을 향해 걸어가 혼자 감당하려 하지마 그곳을 박차고 벗어나버려 아니면은 그 빛을 눌러 내가 꺼내줄게 세상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비상구가 필요해 혼자라고 생각하지마 비상구 너머에서 늘 널 기다릴게 겉바속촉 꽉 찬 침샘 자극 본론 시작 오늘의 가장 기쁜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띵 네, 메인브레드 시간인데요. 댓글을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에스텔라님, 뭐 굉장하다고 지금 댓글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풍경투님께서 금주의 노래방 백선에 드는 비상구, 마밤. 네, 그리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귀하신 타미님들 존경합니다라고 희나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도 함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네. 네. 아, 비상구. 아, 비상구 정말 좋습니다. 비상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네. 자, 메인
브레드 시간. 네. 오늘 오세훈의 1심 선고 나오죠. 네, 많은 분들 오늘. 긴장하면서 네. 기다리실 텐데 오늘 생중계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특집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네. 그간에 이제 명태균, 오세훈 이 사태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한번 리뷰 한번 해보려고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지관 판사의 어떤 명판결로 인해서 오세훈이 유죄를 받을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또 하지만 또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일단 특검이 이제 뭐 듣기로는 그 이진관 판사에서 이제 판결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이용해서 뭐 기소를 이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견서를 더 제출했죠. 네. 실제로. 맥락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오늘 선고 예상 당연히 징역 바로 저기 뭐죠? 그 법정 의소 법정 구속 네. 그게 있던데요.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로 뭐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월을 흘러 21년도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부터 한번 쫙 살펴보려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전 시장 시절 때 당내 보궐선거 때 당내 경선 통해서 일단 후보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가 네. 21년도인데 그때 이제 같이 경선을 치렀던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그때 한창 안철수 후보하고 어떤 이제 벼랑 끝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를 10차례 정도를 돌려요. 근데 이게 또 사실은 뭐 정확한 정보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선거에 뭐 이용해서 어쨌든 정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끌려면은 그런 여론조사 형식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 시장한테 유리한 문항을 뽑아내가지고 선거 전략을 짜줬다는 게 이런 어떤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왜 그 공표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만 참고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명태균이 그거를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오세훈이 한테 유리할까를 계속 좀 이렇게 해본 거잖아요. 맞아요. 돌려본 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략을 짜기 네.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사 중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제 폭로전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국정감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한겨레 보도 헤드라인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명태균 오세훈 살려달라며 울어 사준다도 아파트 키 달라. 이거는 또 와이프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명태균 씨 와이프가 네. 이거 저 아파트 준다고 하는데 키 받아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폭로전이 있었죠. 그때 오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살려달라 막 울면서 여조를 부탁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국감에서 했고 뭐 거기에 대가로 아내가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그때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만 계속 많이 됐었죠. 아니 또 비공표 조사를 믿기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도 비공표 조사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라는 구체적인 내물성 대가까지 이제 오가고 했던 부분들이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특검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뭐 대지 조사를 했는지 어쨌든 이제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어떤 그런 사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신문이 뭐 여론조사는 무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약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오세훈 명태균 평행선 달리고 있다고.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몰아붙인 핵심 무기가 뭐냐면 카카오톡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카카오톡을 어떤 이제 뭐 여조 조사하고 할 때마다 그 꼬박꼬박 이제 오세훈 뭐 시장한테 보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오세훈 시장 폰을 포렌식 해봤더니 관련 파일이 6건이 오 시장 폰에 남아있었던 게 일단 나왔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도 없었고 무상이었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근데 네. 1심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실 무죄를 막 줬던 건데 네. 이증관 판사는 좀 다르게 이제 판결한 거죠. 무죄였어도 그거는 이득을 준 거다라고 그렇죠. 판결했었고. 네. 네. 근데 오세훈 같은 경우는 훨씬 여기서 혐의가 짙은 게 일단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어요. 네, 대납 네. 3,300만 원을 대납했잖아요. 네. 이게 이번 사실 의혹의 뼈대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볼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암묵적 의사 합치라고요. 네.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식당 엄청난 고급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 요리를 막 시켜 먹어요. 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난 밥 달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었다는 거 어쨌든 오더가 있어야지 밥을 먹는 거잖아요. 오더가 있었으니 여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짜로 누린 게 아니라 이익이 어쨌든 이익을 누렸고 그게 공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여론조사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안 거잖아요. 그럼 이 합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또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요. 이재용 당시 삼성 회장하고 맺은 문서상에 보면 계약서는 없었는데 당시에 무슨 뭐 승마 지원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삼성이 엄청난 지원을 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이게 경영권 승계라는 혜택하고 맞물린 거액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뭉치적 청탁으로 해서 뇌물죄를 인정한 거예요. 네.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도 오 시장도 역시 수천만 원어치 선거 과외를 받았으면 스폰서 비용 대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논리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특검이 징역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했죠. 구형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암묵적 오늘 얘기했던 재판부가 암묵적 합치를 인정을 한다면 대법원에서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이 5선 시장직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근거형 이상이 되면 바로 즉각 직무 정지예요. 예. 그러니까 근거형 이상이면 100만 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어쨌든 그거는 시장직이 날아가는데 직무 정지가 되는 어떤 기준은 또 근거형 이상인가 봐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좀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몇 시죠? 시간은 모르겠네요. 오후 2시 인가요? 라고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한번 싹 정리했는데 내용 알고 이제 관전하시면 네. 재밌지 않을까.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40억 아파트가 월 9만 원 종부세 폭탄 프레임이 숨긴 숫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종부세 폭탄이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집값 잡겠다더니 세금 폭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다 이제 보수 언론제에서 얘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부 시책대로 규제하면은 종부세 올라서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 저 정말 내고 싶네요.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보면은 이게 사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어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쫙 살펴보니까 종부세는 엄청난 이제 진짜 엄청난 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요. 맞아요. 뭐 저 같은 서민한테 별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군다나 이제 23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주재를 해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도 열리잖아요. 네.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종부세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오른 거고 그래서 언론 보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건데 일단 23일 날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하고 전문가, 실수요자들이 이제 한 14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공급과 부동산 공급이나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이런 최종안을 내놓기도 전에 언론에서 1주택자하고요. 은퇴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세금 폭탄 프레임을 계속 지금 띄우고 있어요. 맨날 하던 거죠, 사실. 네네.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리포트의 이 기사의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이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기 전에 이런 종부세 관련해서는 적어도 어떤 수치를 좀 따져보고요. 이해도를 좀 높이면 토론회를 듣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종부세가 결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종부세 하면은 종부세 이퀄 그런 식으로 인식됩니다. 세금 폭탄. 뭐 그런데 기사를 그래서 살펴볼게요. 언론이 도대체 어떤 기사를 냈는지. 환경 비즈니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3월에 낸 기사예요. 세금 폭탄 현실화되나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이제 공시가 상승을 강조를 한 거고요. 매일경제도
요번 7월 9일이죠. 9일자에 1주택 은퇴자도 예외 없다. 10조 폭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비즈도 역시 5월에 이제 보유세 연쇄 폭탄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게 헤드라인 제목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전체 보유세 총액이 10조 원에 달한다는 건데 평범한 1주택 개인 한 명이요.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전체 총액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1주택자나 은퇴자를 결합해 가지고요. 종부세 총액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 사람들이 만든다는 식으로 헤드라인 장사를 한 거예요. 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사를 한 겁니다. 그 실제로 보면요. 일단은 종부세가 어떻게 이제 됐냐면 이거를 아무래도 재현 한번 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현극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좀 근데 저는 사실 종부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이거 뭐 재혼하려면 제가 집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 없으신데도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싫어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나 없다고 있는 것처럼 나 억울해. 저도 세무사 아니긴 하지만 네. 주부시키라고. 역할을 바꿀 거 그랬는데 제가 그걸로 하고 공 기자님이 세무사 역할로 할 거랬나? 집을 주부시키면 내가 얼마든지 할게요. 제가 뭐 어떻게 모형집이라도 하나. 네, 어쨌든 네. 재현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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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두석 세무사 뉴스 보니 나 종부세 폭탄이라 파산하게 생겼어. 나 반포 아파트 어떻게 해? 아유, 사모님, 진정하세요. 그 40억짜리 그 아파트 직접 살고 계세요? 아니지. 난 함남동 전세 살고 있어. 그 집은 전세 세줬어. 아유, 그럼 걱정 마세요. 그 사모님 1주택자시잖아요. 그 실거주 안 하셔도요. 고령자 그리고 또 장기 보유하셨잖아요. 그 공제 합쳐가지고 80% 깎아줘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시면 547만 원 내셔야 되는데 1년 동안 109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9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려? 네. 아, 네. 네. 아이 뭐 이거 진짜 좀 짜증나네요. 네네. 주부시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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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상황극처럼 한번 해봤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집 있고 월 9만 원 정도면 저는 내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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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좀 보면요. 상황극처럼 이제 40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루도 살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상황극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종부세가 얼마예요? 월 9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40억짜리 아파트였을 때. 네, 그런데도 이게 이제 참여연대 분석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특히나 또 부부가요 공동 명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25억짜리 주택도요 실거주 없이 종부세가 얼마냐면요 0원이에요, 0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행 종부세 공제 실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 보호란 취지와는 달리요. 고가 그리고 비거주 주택에 과도한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기사하고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림하고 실제로 비교해볼까? 종부세 예. 내는 1주택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건 굉장히 소수겠네요. 아,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네. 비교해 보면요. 여기 그림에 요 파란색 사람 있잖아요. 한 명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볼륨으로 이제 돼 있을 때 보통 보면 1주택자 납세자는요. 그냥 15만 명이고요. 전국의 주택 소유자는 1,597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주택 소유자의 퍼센트로 따지면 1%. 그러니까 1%만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 낸다고 해서 갑자기 서민이 막 무너지고 하는 그런 네. 기사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 그 단톡방에 재림예수 전한길 박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분께 친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용히 할지어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어떤 글을 계속 올리신다면 한 24시간 동안 퇴장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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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25년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5만 명이니까 1%에 네. 불과하고요. 종부세 세수 3.5% 수준에 그치니까 특히나 이제 평균 종부세가요. 1주택자 평균 종부세가 연 112만 원이고요. 월로 따지면 9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자 절반은 월 2만 원도 내지 않아요. 보통
그냥 뭐 평범하게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 해봤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낼 거예요. 아마 종부세 내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위 1% 얘기예요. 상위 그러니까 1%. 근데 이거를 항상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집 가진 분들이 다 뭐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기사를 내고 공포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책 방향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또 사실 본인들 어쨌든 그 보수층의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보수 정치인들의 지지 기반이 좀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상위권, 상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해서 어쨌든 서민들을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저는 화가 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쨌든 뭐 비거주 뭐 고가 1주택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부세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보통 이제 이후에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택을 준비하셨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떨어졌는데 세금을 못 낸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 납부유예 제도라고 해서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요.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그러니까 집을 판다든지 상속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종부세 납세를 미뤄주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해주면 사실 종부세를 어떤 주택 가격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부과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종부세를 또 나중에라도 혼합해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종부세 문제를 또 해결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가 개최가 했어요. 이건 네, 7월 달에 한 그렇죠? 건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개편 방향이 좀 제시가 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제 집이 몇 채냐 이걸 넘어가지고 따져야 될 게 뭐냐면요. 주택 가액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실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과세치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어떤 제안이 이때 토론회 때 계속 잇따라 나왔던 거고 그 심충진 건국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보유 기간만으로 80%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500만 원 넘게 내는데 1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세무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실제 거주한 그런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가 아니라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그런 제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1주택이니까 그런 이름 뒤에 숨은 그런 비거주 고가주택 예를 들면 나는 비싼 집 사가지고 남한테 임대 주고 나는 전세 살면서 종부세 혜택 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네. 취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부동산 정책을 계속 흔드는 일이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계속 이런 것들 팩트 체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 우리 어떤 누구냐 피톤치드님께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보다 더 몇 배 많은 자영업자, 임차한 소상인들, 피해는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 피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어마어마합니다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심각하죠. 이게 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긴 한데 정말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본인들 엄청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호가 안 된다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좀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지만 흔드는 세력도 있고 그게 한꺼번에 바뀌기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 유권들 속에서 확실히 서민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뭐 체감 뭐 주식 시장이 막 그렇게 활황일 때도 되게 좋을 때도 우린 별로 체감하지 못했어요, 사실. 네. 되게 많으실 거고. 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네, 우리가 조금은 차분하게 이 상황들 지켜보면서 좀 여름 더위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었던 곡 있죠. 네, 네. 이거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여름아 날 살다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땡땡땡땡땡땡땡
여름아 날 살려다오 치고 들어오는 무더운 바람 아니 바람이 없네 푹푹 찌는 아스팔트 계란 깨면 후라이 될라 끈적끈적한 냄새 아이고 더워라 여름아 날 살려다오 치고 들어오는 무더운 바람 아니 바람이 그리워 이런 날은 얼음찬 냉수 시원한 수박 냉채 필요해 오오오 아무리 더워도 경제 살고 나도 살면 더위도 물러가겠네 여름아 날 살려다오 이 더위도 물러갈 시원한 소식 가져와다오 네, 여름아 날 살려다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덥잖아요. 아침부터 푹푹 찌는데. 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원래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네. 전 예전에 그 찜질방 가도 땀 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서 땀구멍 막혔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여름 되면 그렇게 땀이 많이 납니다. 네. 저 아까 영상 보고 있었는데 수박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화채 이런 먹고 거. 싶다. 먹고 싶었어요. 네. 작사 하나 먹고 싶다. 네. 수박 먹고 싶다. 네네. 지워봐야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이슈 들어갈게요. 아마 오늘 요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셨나 싶은데, 네. 지금까지 사실 한국근의회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또 지금 뉴탐사에서 이제 호남 지역, 여기 이제 베드로 지파와 그 호남일보 관련 뭐 이런 보도들 계속 하면서, 네. 우려의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근데 네네. 저는, 정말 뭐 유착이 돼 있는 정치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지금 경각심 가져야 되는 건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보세요. 다들 아시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이요. 온통 사이비들의 연합체로 거의 만들어진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 정권 창출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 창출하기 전에 얼마나 관련해서 또 취재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이재명 이재명이죠.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앙심을 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거기다가 그 이만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제취하러 과천까지 갔을 때 그 후에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까지 하게 됐었잖아요. 네. 정말 그 신천지 교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TV에만 나와도 꺼버린다는 얘기를 전 들었었거든요. 네.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럼 지금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정부를 지금 또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네. 신천지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든 분란을 만들고 음, 교란을 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그냥 끌어내려고 쉽게 하겠죠. 생각해도 그렇지 네. 않을까 예상을 네. 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신천지가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할까?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 마포라는 지역이 딱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새로운 내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보도했던 내용들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싹 하면서 지금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되새겨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한국근의회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신천지의 외곽 조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들 그리고 그런 증언들 이런 것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연결고리가 한국근의회 이의자다라는 이름을 최초로 공개한 거 이제 저희예요. 네. 네, 저희가 공개하고 나서 그 후에 저는 좀 잊고 있었는데 그동안 보도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두석 PD 저랑 한국근의회 사무실도 같이 가셨었잖아요. 예, 갔었죠. 네. 거기에 한국근의회와 뭐 노벨재단 그리고 음, 그 딸이 운영하는 또 업체 이렇게 세 개의 업체가 같이
사업장이 같이 같이, 거기 예, 이제 네. 층 두 개를 쓰면서 있었고, 네. 근데 보면 한국근후회는 이제 원래 이제 근후회라고 하는 항일 여성 독립 단체가 있었는데 네. 이 근후회를 표방하면서 여기에 정신을 잇겠다 그러면서 이희자 씨가 1980년대에 자기가 다시 만든 이제 단체인 거죠. 그래서 취지는 뭔가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여성들의 항일 정신을 이어받은 구국 여성들 뭐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근후회가 지금 했던 일들을 보면요. 신천지와 유착을 했다라는 얘기 이런 거 사실 신천지 유착은 그 언론 보도를 보면 2019년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희자 씨는 스스로 자기는 한 2017년 18년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한국 근후회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죠. 볼까요?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 이희자 씨 한국 근후회는 박근혜 지지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2008년 당시에 그 이명박이 박근혜를 공천에서 제외했었어요. 2007년도에 경선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이 한국 근후회 그 회원들이 대거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네. 당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공천 독선적인 공천 무효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그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무장갑과 행주치마 차림으로 한나라당 당사 앞에 가서 공천 무효를 주장하는 집단 행진 기자회견 일명 고무장갑 투쟁까지 있었어요. 네. 아, 참. 고무장갑 투쟁.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유경수 여사 관련해서 그 추모제를 주관하는 행사를 이희자 씨가 거의 매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북 통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무궁화를 사랑하고 구국 여성들의 단체고 뭐 이렇게 표방을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봐도 정치 집단 같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해관계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단체인 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물론 대선에 그때 당시에 경선 거쳐서 이분들이 또 이명박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2019년에는 그때는 이제 그 대선 당시에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아예 정말 신천지와 유착해서 함께 만들었다는 그런 지금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021년 기사인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민주평통의 총선용 낙하산 인사 논란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뉴탐사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평통을 어떻게 관변단체로 만들어 가는지를 이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해외 지부들까지 활용해가지고 관변단체로 만들어가고 거기 인사들 어떻게 지우고 이런 것들 저도 이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당시에 강승구가 자기 출마 지역인 뭐 서울 마포 충남 예천군 지역 협의 회장으로 내정된 일부 자문위원 후보자들이 원래 이렇게 내정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별로 설명도 없이 교체를 했다. 근데 특이하게도 저는 그래서 원래 내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마포에 이희자 씨를 꽂은 건가? 라고 봤더니 원래 이희자 씨가 협의회장으로 유력하게 추천이 됐는데 네. 반대로 어떤 조아무개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희자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을 위해서 뛰었는데 윤석열을 위해서 뛰었는데 뭔가 배신감을 되게 강하게 받았겠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도 이제 강하게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사전 설명이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당시에 2020년에 이만희가 이때 이제 코로나 당시에 본인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이재명이 그렇죠. 국민들의 네. 건강과 안전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네. 이재명이라는 그 경기도지사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봤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제일 큰 사회단체가 뭔지 알아? 근우회라고 그랬지.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들어왔다. 결정적 진술을 네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만희 입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신천지 출신이었던지 간부 출신들이 언론에 뭐 증언한 것들을 보면 뭐 정말 근우회가 뭐 가스 씌워서 거기 뭐 한 몸처럼 어떻게 했는지를 막 이렇게 뭐 증언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근우회가 거기에 이만희 신천지와 이제 함께 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이 강승규의 행태에 제가 볼 때 이희자 씨는 좀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죠. 중요한 건 보면 뭐냐면 이희자 씨가 활동하는 주 무대 거기가 어디냐. 여기서도 이제 마포구 협의회장으로 유력하게 추천됐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마포겠네요. 네. 이희자 씨는 마포에서 활동을 우리 사무실 갔다 왔잖아요. 네. 마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딸이 운영하는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마포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마포에 있는 과정에서 이 당시 2019년에 이때는 이미 이희자 씨가 신천지에 포섭이 됐던 그 시기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희자 씨가 노벨재단 뭐 행사로 열었던 그 행사 거기에 누가 갔냐? 마포구청장 유동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재기를 노리고 있었던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갔던 거잖아요. 네. 요거 영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땅 새천지에서 노벨상을 향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했습니다. 조상님께서 함께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름 지어준 천지화. 우리 마포구청장님 소개할 때 여러분들 소리내서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유일한 구청장님 소리내서 와. 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포 구청장을 보러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희자 회장님을 보러 오는 것을 놀랐습니다. 여기에 민주화 운동에 목숨 바쳐왔던 자랑스러운 정청래 의원. 이 정청래 의원이 우리 이 패널로서는 언어의 마술사 최고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오솔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인사까지 하죠. 자, 이 당시가 그 신천지에 이미 포섭이 된 상태로 많이 추정이 되는 이유는 여러 기사들을 봤을 때 이희자 씨가 이미 2017년, 18년경부터 신천지와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어떤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신천지에서 수료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딱 맞아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신천지는 그 전부터 뭐 교육받고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 최소한 6개월 정도 거쳐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기적으로 이자가 얘기한 것, 그 언론에서 추정하는 게 얼추 이제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보인다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 신천지가 워낙에 위장에 능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포섭하지 않고 뭔가 봉사단체, 무슨 무슨 평화 무슨 뭐 행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장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저는 정청래 의원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정청래 의원이 마포구 지역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마포는 정청래 의원이 꽉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정청래 왕국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희자 씨는 마포의 또 거의 토호 세력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던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거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본인이 유착돼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계속 보여드립니다. 자, 퍼레이드를 이후에 이분들이 또 하셨어요. 네, 영상을 계속 볼까요?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해. 스톱. 일단은 이 행사 보셨잖아요. 그 지금까지의 그 신천지 탈퇴자들이나 간부 출신들의 그 증언을 보면은 거기 이제 근후의 행사에 다 신천지인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하고 활동하고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언에 비추어 볼 때도 이 퍼레이드를 보면요, 이 군악대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신천지가 이런 퍼레이드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신천지 퍼레이드 그냥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사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천지는 각 12지파가 있잖아요. 네. 지파마다 각자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각자 있죠.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데 여기 마포는 시몬지파예요. 시몬지파. 네. 네. 자, 여기 신천지일보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몬지파의 국내 활동 중심은 경기 북부와 서울 서북부 지역이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를 지경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그리고 보시면 노란색이죠. 네. 이 시몬지파의 상징색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었죠, 아까 네. 보니까. 네. 근데 유독 이거 보시면 물론 이제 저도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 입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끔씩 일부 때마다 좀 이렇게 좀 입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설마, 예. 그 일명 모나미 룩. 네. 그래서 그 검은 바지에 흰 티, 뭐 흰 블라우스 입고 굉장히 단체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사실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보면 검은 네. 바지에 흰 블라우스, 노란색 넥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노란색. 네, 노란색. 네, 노란색.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황금색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행사 참여자들 중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무슨 뭐 경찰청 관계자도 오고 누구도 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제가 되게 눈여겨보게 됐던 사람들은 마포구 의회 의원들이에요. 네. 네,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잠시만요. 영상이 잠깐 로딩이 좀 걸리나 봐요. 네. 네, 이거 중요한 영상인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의상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25개 우리 지자체 중에 세계를 향하여 가고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통일의 도시, 그리고 노벨길을 명명해 주신 우리 마포구 구청장님부터 먼저 올랍니다. 차관님. 마포구 구청장 유동균 구청장님을 소개할 때 소리내서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소리가 작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님 미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80의 노고를 이끌고
산천에 가서 여기에 맞는 이 석재를 캐내느라고 온 땀을 눈물과 피로 적시면서 오늘의 이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고 15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한국근후회 후원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노벨재단의 최고의 직책인 상임고문이신 강종희 의원님께서는 이 작가한테만 수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 돌값을 수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주셔서 본인이 직접 해갖고 왔습니다. 강종희 우리 상임고문님을 소개드릴 때 여러분 기왕이면 무궁화를 들고 소리를 좀 쳐주십시오. 강종희 전 11대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마포를 오늘날 이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주신 분이 있고 강적들에 나가서 패널로 나가시면은 달변으로서 언어의 마술사 그리고 대한민국 마포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그 이름도 빛나는 정청래 의원 내년에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소리 내서 환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마포 경찰서에서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 신고가 안 되면은 저희들 이 모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포 경찰서 서장님께서 정보과 지금부터 교통부터 시작해서 저 도로 한 차선을 막아서 이따 노벨길 행진할 때 저희에게 크게 도와주신 우리 사법고시를 44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변호사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으로 입문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무궁화 4개를 바라보고 가는 최현석 우리 서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옆에 오늘 이 드론이 큰 드론이 하늘에서 막 뜨면서 이 촬영을 할 겁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스웨덴에 가져갈 텐데 수도방위 사령부에다가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걱정 말고 하라고 말했던 이웅희 장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한일용 의원님 일어서 주시고 최우진 의원님 일어서 주시고 김종성 의원님 이 지역 의원님들은 거의 제 지역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 뒤 돌아서 인사하세요. 강명숙 의원님 김진천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대답도 이 의원들 다시 앉으세요. 당신들 다음에 또 떨어져야 되겠는가 당선돼야 되겠는가 목소리 듣고 해줄 거예요. 강명숙 의원님 김진천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김영미 복지위원장님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면 이때 참석했던 그 의원들, 마포구 의회 의원들, 한일용 최우진, 최은자, 김영미, 네, 김종선, 강명숙, 김진천, 정혜경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위에 게 민주당이고 아래 게 이제 국민의힘인데요. 여기서 민주당 의원 중에 최우진, 김영미 이 두 사람은 정청래 보좌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마포구청장 유동균 구청장이 이미 정청래 보좌관을 지냈죠. 이분이 원래 정청래 사무국장 출신인데 이제 그 7기에 마포구청장이 됐다가 8기에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다시 그 정청래 보좌관을 4년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구청장에 다시 나가서 지금 현 마포구청장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최우진 의원 같은 경우 당시 의원이죠. 이때는 이제 시기가 2019년도니까 이 당시에 정청래 이미 전 정청래 국회의원 5급 비서관 출신이었고 김영미 의원 같은 경우도 정청래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네. 근데 제가 요 보도를 하게 됐던 결정적인 요 문서가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봤던 건데 2024년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여기 이제 전미선 씨 이 사람이 이희자 씨의 딸
한국근의회 사무국장 맡고 있고 홍보위원 뭐 이런 식 직함을 갖고 있었던 이분 전미선 씨. 그러니까 마포구의 어떤 의정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그 위원으로도 한국근의회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마포구 쪽에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추천한 거냐? 그랬더니 추천권이 한국근의회에 있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거죠. 꽂았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시기는 2023년, 24년 이때였는데 이때는 물론 마포구청장은 박강수였지만 마포구 의회 이 당시 상반기 의장은 김영미 의장이었고 이분 2019년도에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희자 씨가 다른 의원들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 복지위원이라고 이 당시에 복지위원장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사실 지난번 보도 9시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러웠던 게 이분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인에게 폐가 될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어쨌든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것들은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2019년도의 행사는 2019년도에 이희자 씨가 신천지 수료를 받았다라고 언론들이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이 행사 굉장히 신천지 냄새 많이 나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초기니까 잘 몰랐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근데 저는 하나 여기서 퀘스천이 이제 생기는 거는 기사들을 보면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이희자 씨는 20년 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된 관계잖아요. 근데 보면 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기에는 이희자 씨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박근혜 지지하고, 네, 박근혜 지지하고 뭐 이명박 위해서 뛰고 뭐 윤석열 위해서 뛰고 그랬는데 유동균 우리 마포구청장과는 어떤 연고로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됐고 어떤 이해관계가 좀 있었을까? 사실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그때 이제 9시에 보도한 다음에 전 민주평통 관계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마포는 정청래 권력이 굉장히 세다. 구의회, 구청장, 지역단체장, 민주평통 임원 등 정청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해도 그래서 유동균과 이희자가 친하고 이희자가 신천지에 포섭이 됐고 그래도 정청래가 신천지에 포섭됐다라고 뭐 연결지을 만한 건 없지 않아? 사실 이렇다 할 지금 무슨 뭐 문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 신천지는 뭐라도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근후회 이희자 씨가 신천지에 포섭이 돼서 서로 간의 어떤 정책 이해관계에 의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네, 그런 상황에서 이희자도 그리고 그 측근들도 마포에 뿌리를 두고 마포가 자기들의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희자 씨가 아까.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뭐 인사 크게 하라 그러면서 다음에 안 뽑히고 싶냐, 뭐 떨어지고 싶냐,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위세가 하잖아요. 당당하더라고요. 이희자 씨가 네. 소리 크게 내라고 하니까 또 실제로 의원이 크게 소리를 내라고 답하고. 네. 근데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포의 토 세력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근의회 이희자. 그리고 정말 마포를 자기 손 안에 쥐고 있는 또 정청래. 네. 이 지금 흐름 속에서 이희자 씨가 그리고 거기에 연결고리는 지금 유동균 또 마포구청장으로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희자 씨가 신천지에 포섭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가볍지 않은 것이고 네. 아까 그 전미선 씨, 이희자 씨의 딸 그 사람이 그 마포구 의회 의정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추천을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추천권이 한국근의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럼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라면 이분들이 지금 마포를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희자 씨가 신천지에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영향이 정청래 의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가장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분이 지금 정청래 의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제가 더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강진구 기자가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있죠. 네. 호남 지역의 호남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정청래 의원이 호남일보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호남일보가 정말 신천지와 유착이 끈끈하게 돼 있는 매체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언론들이 신천지 광고 받는 곳들 꽤 많아요. 네. 근데 받아도 몇 건 받거나 그냥 신천지 기사 몇 번 실어주는 거지 제가 볼 때 호남일보처럼 이렇게 유착은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행사에 실제로 뭐 이 호남일보의 사주 뭐 편집 뭐 이런 분들이 지재석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 거기에 유독 정청래 의원만 가서 강연을 하고 굉장히 이제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활동하는 이 흐름들 네.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고 네. 댓글에 누가 추천했는지 아세요? 제가 추천했어요라고 하셨는데 누구시죠? 장난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신천지가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에도 개입할 여지는 사실 충분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뉴탐사 9시 방송에서 많이 강진구 기자 또 보도했지만 베드로 지파 신천지에서 가장 세가 크고 이제 사람도 많이 운집하는 그리고 이제 지재섭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운동권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제 신천지의 어떤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확산시켰던 그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흐름들이 연결고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마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위험하게 읽히고요. 왜냐면 일단 근우회 한국 근우회라는 그 조직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으로 많이 살펴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천지와 유착됐던 정황이 나오고 그런데 그 이희자 씨가 마포에 뿌리를 두고 있고 마포에서 활동을 하면서 마포의 의원들을 자기 입맛대로 떡주무르듯이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까지도 직접 할 정도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역구에 정말 또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청래라면 저는 정청래 의원은 적어도 본인이 나서서 이거를 조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명을 넘어서서 본인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나는 해명을 안 했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저는 되게 믿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본인은 이제 마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계셨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그 민주평통 제가 저한테 제보 주신 분들이나 이제 여러 또 저도 이제 복수를 확인을 하잖아요. 정말 그리고 지금 의원들의 어떤 구성도 그렇고 뭐 정청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마포구가 정청래 의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조사를 정청래 의원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이 방송을 호소하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청래 의원과 마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께서는 이 기회에 이희자 씨와 신천지의 연결고리가 혹시 마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본인들이 나서서 발본색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정청래 의원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고 유동균 구청장도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러시긴 하지만 네, 본인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이미 지금 이희자 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신천지 지금 이런 문제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마포가 이분들의 어떤 주 무대였다면
여기에 지금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살펴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 또 추가로 취재되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께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 얘기가 무리한 얘기는 아니죠? 아니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다면 저라도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정치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정말 위장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모략이라고 해서 이제 거짓말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본인들이 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인들이 모르고 포섭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주변에 만약에 신천지인이 저한테 접근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하다못해 정말 제가 있는 회사에 신천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모르고 뭔가 들어오면 어떻게 위장해서. 막아요, 그걸? 네. 그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네. 만약에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너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입사를 한 거야? 아니면 너 신천지에서 뭔가 우리 조직에 뭘 캐내기 위해서 온 거야? 여기서 너 뭘 했어? 이런 걸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마포에 굉장히 뿌리를 두면서 토호 세력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이희자 씨가 와 그런 그 신천지와 관계가 밝혀진다면 적어도 마포구에 있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진짜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방송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사실 네. 제가 공기장 옆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어제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고 오늘 준비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방송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건강이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일단은 네. 뭐 내일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일이 생기면 왜냐면 제가 이제 월화수 하다 보니까 보통 취재를 이제 목금 다니거든요. 예, 네, 취재도 그러다 또 잡혀 보니까 있을 수 있고. 하고 네. 나서 제가 만약에 내일 못 온다면 머프의 법칙 게시판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내일 방송은 그렇게 좀 미정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으로는 하늘에 띄운 마음 들려드릴 거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꾹꾹 참아왔던 마음이 툭 터져버린 날 세상은 나를 비켜가는 것 같아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멍하니 있는 눈물 한 방울이 툭 바닥을 적시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해 마음껏 말할 수도 없어 눈물 나는 날엔 그저 하늘을 봐 푸른 하늘이 나를 감싸네 하늘은 알고 있을까 구름 사이로 비치는 저 눈부신 빗줄기를 타고 답을 줄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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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면 충분한데 어제보다 더 파란 하늘이 내 마음을 투명하게 비춰주네 어두운 먹구름도 결국은 흘러가 지금 이 슬픔도 조용히 흘러가기를 혼자가 아니라고 고요히 말해줘 내 마음의 짐을 저 하늘에 띄워보내 조금은 가벼워진 어깨 위로 살랑이는 바람이 날
다시 나답게 서 있을게